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코로나19와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던 결과입니다. 총선에 코로나19가 중요 변수가 될 거라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이 분석을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잘한다, 잘못한다라는 평가가 여론조사 결과는 저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창렬 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요?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이제 중심으로 확산되다가 그 확산세가 좀 꺾이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세가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이제 콜센터 중심으로 또 이제 확산되고 또 최근에는 네. 성남 지역의 그 교회를 중심으로 또 이제 확산되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자꾸 일어나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네. 뭐 어제는 경북 대구 지역보다 오히려 수도권 지역에 확진자가 더 많았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뭐 우리나라가 안정세를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워요. 전혀 어려운 상황이고 뭐 최근에 정부 관리가 이제 그런 발언 때문에 좀 구설수에 오르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아무튼간에 초기에 하루에 뭐 저기 700명, 800명 막 늘어나고 이럴 때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상대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장기화를 거론했다는 얘기는 종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그걸 애둘러서 얘기한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초기에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는 평가에 비해서는 좀 국민들의 평가가 당장은 뭐 아직도 안심할 단계가 전혀 아니지만 네.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저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시시각각으로 하루하루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번 조사가 그렇게 큰 대상을 상대로 한 건 아니에요. 네. 500명 정도로 상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응답률이 겨우 6.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표집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라는 거는 이제 뭐 그 9% 정도 가까이의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이는 한 20%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완전히 넘어선 거죠. 네. 그러면서 봤을 때 대응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그 리얼미터나 이런 쪽에서 이런 조사를 할 때 조금 좀 신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도대체 왜 잘한 거죠? 그 도대체 왜 잘못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뭐 잘한다, 잘못한다 이렇게 해서 뭐 코로나 변수가 선거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는 좀 성급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는 현재 스냅 사진에 불과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부가 잘했다는 것 속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총력 지원 체제를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과 같이 협력 체제를 만들면서 나름대로 소통을 한 부분들이 잘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잘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정확하게 같이 함께 조사를 했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주요 경제 주체들을 초청을 해서 원탁 회의를 진행을 했고 내일은 또 비상 경제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거든요. 최근에는 경제 문제에 좀 방점을 찍는 모습인데 그만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문제가 또 이제 주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라는 게 지금 뭐 경제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의 어떤 삶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지경까지 왔어요. 일단 뭐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다니시면서 아실 거 아니겠어요. 예. 음식점이 뭐 거의 사람이 없고 공연장, 극장, 관람객, 뭐 관광, 뭐 항공업, 숙박, 영세 상공인, 자영업 뭐 전방이에요, 전방이.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더 사회에 취약한 계층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네, 네. 원래 전쟁이나 재난이나 이런 참사 때 더 항상 그렇습니다. 이건 꼭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워낙 어려우니까 가뜩이나 경제 침체가 계속돼 왔는데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경제에 지금 끼친 영향은 뭐 막대한 거죠. 단순히 뭐 우리나라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경이 통과됐고 11조 이상의 추경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께서도 적고 나설 수밖에 없죠. 어제도 금리가 인하됐잖아요. 사실상 이제 0% 금리대가 됐는데 미국도 연준도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만
이 경제 위기고 안보 위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비전통적인 안보 위기예요, 말하자면. 전통적 안보 위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보건 위기이자 경제 위기고 한국 사회 위기이고 그러면 오죽하면 팬데믹이라는 게 선언이 됐겠어요. 저는 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지휘봉을 잡았다라고 일단 뭐 총론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좀 경기 부양이나 이 위기 극복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만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실제 그것이 여론의 민심을 잡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봐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상황 같은 경우 7월 내지 8월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와의 아주 굉장한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단독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경제적인 선제 대응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요. 모두가 다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고 대통령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연대의 힘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위기 상황만 연대의 힘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평소에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협치도 하고 네. 그리고 같이 함께 가야지. 온갖 진영의 논리로 싸우다가 코로나 위기가 오니까 협력하자.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운영 책임자는 평소에도 항상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말로서 경제가 살린다고 한다면 100번이나 살릴 거라고 좀 봅니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돼요. 지금 보십시오.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책 기조 중에서 친노동 반기업의 부분들 좀 바꿔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려우니까 노동계 전부 다 같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경기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동안 부족했었던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뭐 선제적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지 기조는 바꿔놓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코로나 사태니까 이 문제를 풀어나겠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단기적 처방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위기를 좀 좋게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인식이라든지요. 그동안 가져갔었던 정책적 기조라든지 이런 것도 대폭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슈 넘겨서 각 당의 총선 준비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비례연합 정당에 특히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윤호중 사무총장이 성소수자 문제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지금의 여야 또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이 선거 지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뭐 이렇게 이념 문제라든가 이런 좀 소모적인 논쟁이 유발되는 것을 저희는 뭐 굳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수 정당이 대변하는 다양한 가치에 의석을 보장해주기 위해 비례연합당을 택했다는 명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구상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소수 정당만 골라서 줄 세우기 하려는 의도였습니까? 네, 일단 성소수자 문제를 불필요한 논쟁이다라고 표현한 점 자체도 좀 비판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정의당 대변인 말처럼 이게 민주당은 이런 정당들과만 함께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민주당도 의석 때문에 지금 비례연합정당을 사실상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먼저 만들고 위성정당, 뭐 꼼수정당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민주당도 비판을 많이 했고 뭐 예. 일반에서도 많이 비판을 했죠. 근데 아무튼간에 여러 정치적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건데 거기서 지금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 성소수자 문제를 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건 전 말이 좀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네. 네. 다른 부분들 굳이 어쨌든 간에 현실 정치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굳이 양 극단에 치우친 이념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싶을 거예요. 중도층을 좀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러나 성소수자 이 문제는 사회적인 약자나 사회적인 소수 세력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이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들 찬성할 때 찬성한 분들 입장에서는 네. 다양한 정당들이
현재의 그 지역구 구도라든지 소선거구제나 다수대표제 이 구도 이런 선거제도화에서는 원내 진입하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다음 정당 투표를 통해서 몇 석에서 들어오면 그 소수 세력을 대표할 수 있다는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예.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다당제 협치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도 근데 이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라고 인식되는 성소수자 문제가 쓸모없는 이념 논쟁과 같은 레벨에서 얘기한 것 같이 보여서 예. 이 부분은 지금 정의당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잖아요. 네. 이건 조금 말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다당제라든지 소수 세력이 정당 원내 진입하는 그 취지와는 어긋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념 논쟁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가지고 크게 주목받지 않더라도 바로 주목받지 않기 때문에 정당 투표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인데 이 부분은 배제한다고 하니까 녹색당을 배제하니까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말 한마디가 주는 울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그리고 말을 듣는 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범여권의 연합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 포함해서 6개 당으로 구성이 됐고 이제 공천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랑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사실상 이 협상을 주도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분석들 그리고 앞으로의 또 전망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 27일 날 선거법이 개정이 됐을 때요. 네. 그때 그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에서의 소수 정당의 진입을 통해서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까지 했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그 비례정당을 자신들이 안 만들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믿을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꼼수와 반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명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비례정당은 이제 위성정당으로서 갈 수밖에 없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미래통합이 주장하던 미래한국당과 현재 더불어시민당이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에 구상했었던 정치개혁연합이라는 거와 결별을 하고 네. 그러니까 진보 정치 원로분들이 주도했었던 거와 선을 긋고 정말 그 굉장히 소수 정당 중에서도 이름도 제가 좀 생소한 정당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뭐 녹색당이라든지 더불어서 여러 정당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과 비례정당을 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비례민주당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실리적으로 따져보면은 결국은 뭐 미래한국당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명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왜 선거법을 개정했죠? 그러니까 결국 선거법 개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소수 정당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선거법을 통과시킨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가장 지금 분노하고 있는 정당은 저는 정의당이라고 봅니다. 정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가 분명히 국민의 힘을 믿는다 얘기를 하면서 전략적 투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비례정당과 관련돼서 미래한국당에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쓰레기 가짜 정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냐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민주당한테 묻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준비가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정치라는 거는 올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런 데서 이 지금 비례의 연합정당에 대한 문제는 참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뭐 촛불혁명을 바탕으로 한 정당이고 정의와 그리고 공정을 얘기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거리가 먼 네. 그런 행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개문발차는 한 상황인데 오늘 그 민생당이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들끼리 신당을 만들었는데 민생당에서 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를 두고서 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돼야 돼요. 예. 지금 바른미래당계와 지금 대한민주당계, 대한신당계와 민주평화단계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그 3당 합당해가지고 민정계, 민주계, 공화계 생각이 나는데 그건 다릅니다만 네. 그 3계파가 전혀 입장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바른미래계는 참여하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지금. 그리고 대한신당계와 민주평화단계, 특히 대한신당계가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의견이 엇갈린 거예요 결국. 네. 결국은요. 더불어시민당도 그렇고 지금 미리 이제 앞서 만들어졌던 이제 미래통합당 기반 미래한국당 이나 더불어민주당 기반 더불어시민당이 물론 이제 시민을 위하여라는 그 플랫폼 정당이 기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게 이름도 더불어자가 들어갔잖아요. 네. 미래도 같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미래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이름이 더불어가 들어갔어. 다시 말하면 이 비례연합이라는 게 더불어민주연합 하도 많아서 헷갈립니다. 비례민주연합인가요? 비례연합민주인가? 비례민주연합. 비례민주연합이잖아요. 이 정당이라는 건 사실은 민주당이 기반하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단계가 합쳐진 이 민생당 입장에서 볼 때는 민생당이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연 비례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호남 기반이라고 합니다만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예. 과거 4년 전처럼 국민의당처럼 그렇게 의석을 얻기가 어려운 게 현실 아니겠어요. 네. 선거는 뭐 개표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볼 때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바른미래당계는 아무래도 손학규 전 대표가 지금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두 개는 그렇지 않을 텐데 아무튼 민생당이 여기 참여한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어떤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아마 결국 이제 의석을 어떻게 배분받느냐 문제 아닙니까? 민생당 같은 경우도 대한신당계와 민주평화단계와 바른미래당계가 그 안에서 또 의석을 배분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게다가 지금 미래당 들어와 있고 여러 아까 보니까 평화인권당, 시대전환, 뭐 가자환경당 이런 대단히 생소한 이런 정당 정치 세력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의석을 배분해야 돼요. 예. 의석을 배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순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순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과정 속에서 또 다시 상당히 내용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다. 좀 그래서 취지를 아무리 두둔하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대단히 훼손하겠다. 그럼 미래한국당도 그렇고 더불어시민당도 그렇고 이 부분은 두 정당이 공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한국당 그리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도 공천 잡음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오늘 최고위가 열렸는데 비례대표를 결국은 당선권에서 교체를 추진하겠다. 5명 이상이라는 게 입장입니다. 일단은 이 최고위의 결과는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미래한국당이 탄생한 것은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나서 탄생한 정당 아닙니까? 예. 네. 그게 대전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존중을 해서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사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라는 대원칙이 전제로 깔려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완전히 무시된 상태니까 당연히 지금 미래통합당에 있다가 미래한국당으로 간 최고위원은 5명으로 돼 있지만 그중에서 대부분은 미래통합당에서 파견 나왔다고 해서 할 정도로 네. 예. 그런 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한국 정당 정치에 부끄러운 민낯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자매정당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공천에서 후보 순위를 결정하고 불평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뭐라고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지금 순서까지 다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더불어시민당 그 후보를 할 때 우리는 후순위로 빼겠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이 어떻게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마음대로 바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그런 면에서 너무 거대 정당들이 지금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이 마치 오로지 표를 얻고 오로지 의석만 얻을 뿐이지
왜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냐라는 본질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적 전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깡그리 무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비례대표제를 왜 뭐가 필요하냐라고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조정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런 코미디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 괴물 네. 제도는 폐지시키고 정상적으로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야 모두가 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도가 아닌 오로지 공학만 있고 철학이 없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어서 참 국민들이 더욱더 참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미래한국당이 지금 예상치 못한 이러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또 바뀌겠죠 이제. 네. 사실 예상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도 자체가 순수하게 출발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한국당의 그 공청관리위원장도 그렇고 다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도나 처음에 취지 자체가 일단 의석에만 집착한 지금 우리 김 교수 말씀처럼 정치공학이나 선거공학에만 거의 매몰돼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돼도 어차피 그쪽이 정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도 괜찮다는 인식이 깔려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건 이미 위성정당을 만들 때 이미 예고됐던 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또 이제 더불어시민당도 또 순번을 정할 때 여러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앞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보세요. 이 개정선거법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이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거나 순번을 정할 때는 민주적인 절차와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된 거예요, 미래한국당도.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려면 아예 비례대표 폐지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 많이 했고 그 제도를 통해서 소수 세력이 들어와야 된다. 과소대표돼 있으니까 그 주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될지 진짜 몰랐어요. 비례대표가 완벽하게 사회적 소수를 채워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대표를 자의적으로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이건 모든 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원래 비례대표 출신이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과거에 전국구는 뭐 직능대표제라고 그래서 했지만 이건 직능대표제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도를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들고 유권자들이 어떻게 누구의 표를 찍겠어요? 그리고 또 정당이라는 게 지역구도 내고 비례도 내는 게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가 연동되라고 해서 나온 게 연동형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근데 네. 이건 어느 지역구는 후보를 안 낸다. 또 국민의당 이러고 있고. 또 지금 이 민주당이나 한국통합당은 또 비례는 안 내고 저렇게 어떤 위성 편법은 낸다 그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을 이 거대 정당들이 대단히 가볍게 보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뭐 진영의 문제도 아닌 것이고 원래 이분들도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의석을 많이 확보하려고 보니까 이건 여러 가지 좋게 말하면 아이디어, 좀 부정적으로 하면 아주 기발한 꼼수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저도 그 동의해요. 이게 선거 끝나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또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선거제 자체를 개편을 또 해야 선거 자체 된다는 바꾸든지 말씀이실까요? 비례도 이렇게 간다면 전제를 달면서 이런 식의 비례는 폐지해라. 차라리 지난번에 한국당이 그 4+1에 반대하면서 국회의원 정원은 줄이고 지역구 늘리고 비례 폐지겠죠. 네. 예. 그건 사실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반대했던 건데 이렇게 되려면 차라리 비례 없애고 지역구 늘리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진짜. 2016년도에 옥새 파동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2의 옥새 파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원래 미래한국당의 당원 단계형은 미래통합이랑 똑같아요. 공천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거를 최고위의 의결을 받게 돼 있고 최고위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면 재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재심 요구를 하는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만약에 찬성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게 지금 확정이 되게 돼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고위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최종적인 추진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버틸 수도 버틸 수 있다. 있어. 예. 그리고 백지화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도 만약에 그렇게 최악의 경우가 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네. 이게 저 비례대표 후보를 내겠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공당들이 비례대표를 선정을 두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더 우스운 거는요. 예. 지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또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선이 끝나면 다 해산해가지고
각자 이제 길을 가자. 네. 그 떴다방이죠. 일회용.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셀프 제명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여든 야든 거대 정당 모두가 이 정치를 잘못 배웠고 정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한번 막장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심판을 국민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거든요. 예. 다 이걸 보고 있다가 총선을 맞이해서 정말 무엇이 잘했고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심판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명한 정치학자 이 두 분께서도 이 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될 줄은 몰랐다라고 지금 토로를 하고 계시는데 이 생소한 정치 상황에 저희도 혼란스러운데 국민 여러분 어떠실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격전지를 매일 한 곳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어디인지 보여주십시오. 네, 서울 구로을에는요. 지금 또 격전지로 떠올랐는데 윤건영 전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네, 그렇죠. 불리는 국정기획상황실장 그리고 김용태 삼선 의원이 맞붙게 됐습니다. 여기가 워낙 박영선 장관이 삼선을 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 대진표 자체가 흥미롭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통합당 의원으로서는 아주 험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예. 김용태 후보가 원래 지역구가 양천이었잖아요. 양천을 옮긴 거란 말이에요. 네. 옮겼고 그리고 이제 윤건영 전 실장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워낙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니까 구로울 지역의 지역구 성향 자체는 좀 민주당에 친화적일 수 있어요. 뭐 유권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걸 볼 때. 네. 그러면서 볼 때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건데 김용태 후보가 만약에 승리하면은 이게 사실 대단히 통합당으로서는 험진 지역에 깃발을 꽂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태 후보 개인에게도 향후 정치 입지에도 큰 힘이 될 것이고 통합당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게 수도권 선거라는 게 특정 지역구 하나에 그치지를 않거든요. 그 인접 지역구에도 선거 과정이 17일이니까 예. 그동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구로울 선거는 뭐 다른 격전지도 많고 관심 가는 지역이 많습니다만 아주 흥미끄는 게다가 윤건영 실장이 워낙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떻게 아우러질 수 있을까 굉장한 관심거리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 민주당 텃밭이라고 표현하신 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네. 윤건영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 같은데 구로 하면은 지금 구로구 최근에 콜센터 집단 네. 감염이 또 발생해서 앞으로의 변수는 뭐가 있을까도 좀 짚어주시면 보통 좋을 것 우리가 같아요. 선거를 평가를 할 때 선거가 끝났을 때요. 서울 같은 경우에 3,000표 이하로 승부가 결정났을 때는 이제 박빙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10,000표 이상으로 승부가 난다는 거는 그건 압도적으로 승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서울 구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박영선 장관이 워낙 이제 뭐 인지도 높고 그래서 항상 10,000표 이상 승리한 지역이에요. 그만큼 이제 험지인데 김용태 의원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은 뭐냐면 원래는 본인은 강서에서 3번이나 선거에서 당선이 됐는데요. 이 지역이 실은 양천을이요. 양천을이죠. 예. 양천을에서 그런데 굉장히 험지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과거에는 보면은 현재 여당의 텃밭인 것을 가서 3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선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전략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리고 김용태 예. 의원은 다른 미래통합당 의원보다는 굉장히 개혁지향적인 성향이 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표보다는 상당히 저는 박빙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좀 보고요. 네. 또 하나는 두 사람이 전부 다 실은 이 지역구는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윤건영 물론 이제 전 상황실장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 난다 하더라도 지역에 내려가서는 각각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많은 그 유권자와 접촉을 하냐 문제인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네. 오히려 그게 이제 김용태 의원으로서는 참 악재인 거죠. 만나서 저걸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딱 스톱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정당을 보고 투표할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크죠 보는 거죠. 그러다 오히려 보니까 김용태 의원에게 악재다. 예, 오히려 예. 불리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권자가 계속 접촉을 하면서 뭐 나름대로 자기의 전략을 펼쳐야 되는 그게 스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28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유권자 조사를 해보면 언제 투표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일주일 전까지도 투표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6일, 27일 날 이제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나서 4월 초가 되고 나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돼서 유권자와 접촉을 계속 강화시키면 그럴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한번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강점이 예. 얼마만큼 발휘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좀 관심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두 후보 모두 이제 뭐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라는 가정하에 선거 전략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거라고 보십니까? 그 대통령의 지지율과 좀 연동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윤건영이라는 후보가 워낙 대통령과 이미지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김용태 의원은 이제 지역구를 바꾼 거니까 네. 얼만큼 이제 그 어제 박영선 의원이 닦아낸 그걸 얼마 이제 잠식에 들어가느냐 문제거든요. 이제 네. 김용태 의원이. 근데 그것이 지금 말씀처럼 면대면 이제 선거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마 특히 또 하나는 결국 수도권 선거에 있어가지고는 정당 투표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이번엔. 예. 어차피 유권자와 대면하기가 쉽지 않고 그 정당 인물 구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변수가 요인이 정당 투표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구로울 지역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왔는데 그것이 김용태 후보가 얼마나 뚫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준 교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위험 요인이라고 할까요? 하나 양쪽에 이제 다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윤건영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코테일 이펙트 효과라 해서 옷자락 효과를 착각하고 있지만 정권 심판론이 결국은 총선의 핵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윤건영이라는 사람을 과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저희들은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신만 믿지는 말고 자기가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느냐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은 3선 의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국회에 다시 되면 4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지금 IT가 집중돼 있는 구로울에 대해서 네. 어떠한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주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그 싸움은 정책적인 나름대로 그 장이 됐으면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한쪽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그리고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3선의 관록으로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할 때 그 정책적 관록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